안녕하세요. 펄진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피천득 수필집 수필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 피천득 선생님은 원래 시인이셨는데 시보다는 수필이 더 많이 알려져 있죠. 고 피천득 선생님의 수필 2년은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인구에 회자되었던 수필이죠. 그리고 딸 서영이에 대한 사랑으로 유명한 원조 딸바보 선생님이시기도 했습니다. 저도 아직 가보진 못했는데 수필문학의 대가 피천득 선생님의 기념관이 롯데월드 3층 민속 저자거리 옆에 있다고 하네요. 저도 시간을 내서 한번 다녀와 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선생님의 수필 몇 편을 준비했습니다. 책을 펴낸 곳은 범우 출판사입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수필 피천득. 서문. 피천득 선생님을 기리며. 박완서 작가. 선생님 생전에도 그러했지만 돌아가신 후에도 나는 선생님이 나를 특별히 좋아하셨다고 믿고 있다.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나는 박애보다도 편애를 좋아하는데 아마 선생님도 그러실걸. 내 멋대로 생각하고 즐거워하고 있다. 그를 통해 아는 것 말고 선생님을 알고 지낸 게 언제부터였는지 잘 생각나지 않는다. 무슨 모임 같은 데서 아는 체를 해주시면 고맙고 눈도장도 찍지 못하였다고 해도 서운할 것도 없는 어려운 분이셨다. 그런데 뜻밖의 선생님의 초대를 받게 되었는데 밖에서도 아니고 선생님 댁에서 저녁인지 점심인지 먹자고 하셨다. 그러니까 그때가 내가 아들을 잃고 두문불출 대인기피증을 극복 못하고 있을 때였다. 나를 위로한답시고 누가 불러내는 건 칠색이었는데 선생님의 초대엔 기꺼이 응했다. 상투적인 위로를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점심상은 김치하고 물만두가 전부였는데 사모님에 대한 선생님의 배려가 느껴져서 앉은 자리가 편안해졌다. 내가 술을 좀 한다는 걸 어떻게 아셨는지 최고급 양주를 내오셨다. 당신은 술 마시는 분위기를 좋아할 뿐 한 방울도 못한다고 하셨다. 바깥도 아니고 댁인데 조금 취하신들 어떠랴 싶어 권해봤더니 젊었을 적에 강권에 못 이겨 입에 대기만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은 적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다. 그래서 더는 권하지 않았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뛰어난 여자와 알코올 분해 능력이 제로인 선생님과의 기묘한 술자리는 의외로 편안해서 나는 홀짝홀짝 마냥 마셨나 보다. 그동안 선생님은 위로의 말씀 같은 건 한마디도 안 하셨지만 거나한 취기에 잘 동조해 주셨다. 양주를 혼자서 반병쯤 비웠을 때 양주병을 빼앗고 상을 내가시더니 집 구경을 시켜주셨다. 불필요한 거치대가 아무것도 없는 썰렁한 집이었다. 서재만이 아기자기했지만 서재라 부르기엔 책이 너무 없었다. 잉그리드 버그만의 사진, 따님의 이름으로 부른다는 서양 인형 그런 것들과 오디오 기기 등 외에 책장이 차지한 공간은 넓지 않은 방의 벽면 반쯤밖에 안 됐던 것 같았다. 당신에게 영향을 끼친, 지금도 가끔 꺼내보고 싶은 최소한의 책만 소장하고 있다고 하셨다. 선생님의 현명한 용기가 부러웠다. 선생님은 나더러 당신의 책 중 아무거나 내가 좋아하는 구절을 읽어달라고 하셨다. 선생님은 술도 안 취했는데 아기처럼 구셨다. 나는 선생님의 수필집 산호와 진주의 서문을 읽어드렸다. 그게 제일 좋아서가 아니라 서문이었고 짧아서 읽은 거였다. 그 후부터 선생님과 나는 한층 가까워진 것처럼 느꼈지만 순전히
내 느낌일 뿐 선생님은 한결같으셨다. 너무 소원하거나 너무 무람하지 않을 정도의 친분을 유지해왔다.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선생님 추모 방송을 만들면서 나한테까지 인터뷰를 왔다. 이런저런 선생님의 문학에 대한 생각, 특별히 기억나는 에피소드 등 내가 말해야 할 것들을 미리 일러주었다. 그러면서 선생님의 수필 중 평소에 좋아했던 게 있으면 그걸 읽으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나는 쾌히 승낙했다. 그때 생각이 나서 산호와 진주를 읽고 싶어서였다. 그걸 읽겠노라고 미리 통고까지 해놓았는데 그 책을 찾을 수가 없었다. 꼭 필요한 한 권의 책을 찾을 수 없는 이 많은 책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나는 내 수천 권의 책이 천박한 노용만 같아서 혐오스러웠고 선생님의 간결한 서가가 그립고 부러웠다. 결국 방송국에서 그 책을 마련해 와서 읽을 수가 있었다. 읽다가 좀 더듬었던가. 방송에 나갈 때 보니 첫 두어 줄만 내 목소리고 나머지는 유명 성우의 목소리로 바꿔치기가 돼 있었다. 성우처럼 매끄럽지는 못해도 선생님에게 내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선생님은 다작은 아니었고 말년에는 거의 쓰지 않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현역 수필가였다고 기억하고 있다. 선생님의 생활이 수필처럼 담백하고 무욕하고 깨끗하고 마음 가는 대로 자유롭게 사셨기 때문일 것이다. 선생님의 천국 또한 그러할 것이다. 원하는 책을 찾으려면 몇 시간 걸려서 아예 사고만족도 있는 내 뒤죽박죽 서재에서 버무 에세이 선 중에서 피천득의 수필은 내가 집필하는 책상에서 팔만 뻗으면 되는 자리에 꽂혀 있었다. 글이 안 써져서 심란할 때라든가 뜻대로 안 되는 세상사로 마음이 어지러울 때면 꺼내서 처음부터 읽기도 하고 아무데나 펼쳐보기도 한다. 마음이 가라앉을 뿐 아니라 탁한 마음이 맑아지는 기쁨까지 맛본다. 얇지만 하나도 버릴 것 없는 선생님의 수필집을 새 단장한 개정판이 나온다니 기쁘고 반갑다. 엄마. 마당으로 뛰어내려와 안고 들어갈 텐데 웬일이지? 엄마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또 숨었구나. 방문을 열어봐도 엄마가 없었다. 옳지. 그럼 다락방에 있지? 발판을 갖다 놓고 다락문을 열었으나 엄마는 거기도 없었다. 건넌방까지도 가봐도 없었을 때에는 앞이 아니 보였다. 울음 섞인 목소리로 나는 몇 번 엄마를 불렀다. 그러나 마루에서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 밖에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두 손으로 턱을 괴고 주춧돌 위에 앉아서 엄마 없는 아이같이 울었다. 그러다가 신발을 벗어서 안고 벽장 속으로 들어갔다. 그날 나는 유치원에서 몰래 빠져나왔었다. 순이한테 끌려다니다가 처음으로 혼자 큰 행계를 걷는 것이 어떻게나 기뻤는지 몰랐었다. 금시에 어른이 된 것 같았다. 자파상 유리창도 들여다보고 약 파는 사람 연설하는 것도 듣고 아이들 싸움하는 거 구경하고 그러느라고 좀 늦게야 온 듯하다. 자다가 눈을 떠보니 캄캄하였다. 나는 엄마를 부르면서 벽장문을 발길로 찼다. 엄마는 달려들어 나를 끌어안았다. 그때 엄마의 가슴이 왜 그렇게 뛰었는지, 엄마의 팔이 왜 그렇게 떨렸는지 나는 몰랐었다. 너를 잃은 줄 알고 엄마는 미친년 모양으로 돌아다녔다.
너 왜 그리 엄마를 속아먹이니? 어쩌자고 너 혼자 온단 말이냐? 그리고 숨기까지 하니? 너 하나 믿고 살아가는데 엄마는 아무래도 달아나야 되겠다. 나들이 나간 줄 엄마는 나를 찾으러 나갔던 것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아니하고 그저 울었다. 그 후 어떤 날 밤 자다가 깨어보니 엄마는 아니자고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었다. 나도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엄마 옆에 앉았다.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장롱에서 옷들을 꺼내더니 돌아가신 아빠 옷 한 벌에 엄마 옷 한 벌씩 짝을 맞춰 채곡채곡 집어넣고 내 옷은 따로 반다지에 넣고 있었다. 그것을 보고 나도 모르게 슬퍼졌지만 엄마 품에 안겨서 잠이 들었다. 그 후 얼마 안 가서 엄마는 아빠를 따라가고 말았다. 엄마가 나의 엄마였다는 것은 내가 타고난 영광이었다. 엄마는 우아하고 청초한 여성이었다. 그는 서화에 능하고 검은고는 도에 가까웠다고 한다. 내 기억으로는 그는 나에게나 남에게나 거짓말한 일이 없고 거만하거나 비겁하거나 몰인정한 적이 없었다. 내게 좋은 점이 있다면 엄마한테 받은 것이요. 내가 많은 결점을 지닌 것은 엄마를 일찍 잃어버려 그의 사랑 속에서 자라지 못한 때문이다. 엄마는 아빠가 세상을 떠난 후 비단이나 고운 색깔을 몸에 대는 일이 없었다. 분을 바르는 일도 없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아름답다고 하면 엄마는 죽은 아빠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여름이면 모시, 겨울이면 옥양목. 그의 생활은 모시같이 섬세하고 깔끔하고 옥양목같이 깨끗하고 차가웠다. 황진이처럼 멋있던 그는 죽은 남편을 위하여 기도와 고행으로 살아가려고 했다. 폭포 같은 마음을 지닌 채 호수같이 살려고 애를 쓰다가 바다로 가고야 말았다. 엄마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은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다. 나는 그 후 외지로 돌아다니느라고 엄마의 무덤까지 잃어버렸다. 다행히 그의 사진이 지금 내 책상 위에 놓여 있다. 30대에 세상을 떠난 그는 언제나 젊고 아름답다. 내가 새 한 마리 죽이지 않고 살아온 것은 엄마의 자애로운 마음이요. 햇빛 속에 웃는 나의 미소는 엄마한테 배운 웃음이다. 나는 엄마 아들답지 않은 때도 많으나 그래도 엄마의 아들이다. 나는 엄마 같은 애인이 갖고 싶었다. 엄마 같은 아내를 얻고 싶었다. 이제 와서는 서영이나 아빠의 엄마 같은 여성이 되길 바랄 뿐이다. 그리고 또 하나 나의 간절한 희망은 엄마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이 보인다. 엄마와 나는 숨바꼭질을 잘하였다. 그럴 때면 나는 엄마를 금방 찾아냈다. 그런데 엄마는 오래오래 있어야 나를 찾아냈다. 나는 다락 속에 있는데 엄마는 이방저방 찾아다녔다. 다락을 열고 들여다보고서 여기도 없네 하고 그냥 가버린다. 광에도 가보고 장독뒤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닌가. 하도 답답해서 소리를 내면 그제서야 겨우 찾아냈다. 엄마가 왜 나를 금방 찾아내지 못했는지 나는 모른다. 엄마와 나는 구슬치기도 하였다. 그렇게 착하던 엄마도 구슬치기를 할 때는 매우 떼쟁이였다. 그런데 내 구슬을 딴 뒤에는 그 구슬을 내게 도로 주었다. 왜 그 구슬을 내게 도로 주는지 나는 몰랐다. 한 번은 글방에서 몰래 도망 나왔다.
너무 이른 것 같아서 행길을 좀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왔다. 내 생각으로는 그만하면 상당히 시간이 지난 것 같았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 엄마는 왜 이렇게 일찍 왔느냐고 물었다. 어물어물했더니 엄마는 회초리로 종아리를 막 때린다. 나는 한나절이나 울다가 잠에 들었다. 자다 눈을 뜨니 엄마는 내 종아리를 만지면서 울고 있었다. 엄마가 왜 우는지 나는 몰랐다. 나는 글방에 가기 전부터 추상화를 그렸다. 엄마는 그 그림을 틀에 만들어서 벽에 붙여두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추상화가 없을 때라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은 아마 우리 엄마가 좀 돌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엄마는 새로 지은 옷을 내게 입혀보는 것을 참 기뻐하였다. 옷 입히는 동안 내가 몸을 가만두지 않는다고 야단이었다. 작년에 집어넣었던 것을 다 내어도 길이가 짧다고 좋아하셨다. 그런데 내 키가 지금도 작은 것은 참 미안한 일이다. 밤이면 엄마는 나를 데리고 마당에 내려가 별 많은 하늘을 쳐다보았다. 북두칠성을 찾아 북극성을 가르쳐 주었다. 은하수는 별들이 모인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나는 그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불행히 천문학자는 되지 못했지만 나는 그 후부터 하늘을 쳐다보는 버릇이 생겼다. 엄마는 나에게 어린 왕자 이야기를 하여 주었다. 나는 왕자를 부러워하지 않았다. 전복을 입고 복권을 쓰고 다니던 내가 왕자 같다고 생각하여서가 아니라 왕자의 엄마인 황후보다 우리 엄마가 더 예쁘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예쁜 엄마가 나를 두고 달아날까봐 나는 가끔 걱정스러웠다. 어떤 때는 엄마가 나의 정말 엄마가 아닌가 걱정스러운 때도 있었다. 엄마가 나를 버리고 달아나면 어쩌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때 엄마가 3번이나 고개를 흔들었다. 그렇게 영영 가버릴 것을 왜 3번이나 고개를 흔들었는지 지금도 나는 알 수가 없다. 잠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엄마 젖을 물고 잠든 기억은 없고 엄마 옷고름을 내 손가락에다 감고 잠이 들던 것만은 생각이 난다. 한 번은 밤 나들이를 갔다가 졸음이 와서 엄마를 못살게 굴었는데 엎혔던 포대기 끈이 끌러지는 바람에 눈을 떠보니 어느 틈에 집에 와 있었다. 또 어떤 날 밤 집안 식구들이 잔치 준비하느라고 부산 한 통에 나는 밀가루 반죽으로 새를 만들다가 더운 아랫목에 쓰러져 자던 기억이 생각난다. 지금도 이부자리를 깔지 않고 옷도 벗지 않은 채 쓰러져 자는 잠이 참 달다. 이런 때에 자리를 깔고 흔들어 깨우는 것 같이 미운 것은 없다. 그때는 벌써 잠은 달아난 것이다. 듣기 싫은 이야기를 남이 늘어놓으면 눈을 감고 있다가 자버리는 친구가 있었다. 나는 그런 배짱은 없지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곧잘 잠을 잔다. 찬미 소리에 잠이 깨면 천당에 갔다 온 것 같다. 나는 회의석상에서도 조눈수가 일 수 있다. 한참 자다 깨어도 토이는 별로 진전이 없고 여전히 갑론을박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동안 어떤 사항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상관은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이라면 나중에 자연히 알게 된다. 나는 언젠가는 어떤 노름판 한구석에서 잠을 잔 일이 있다. 밤참이 들어왔다고 잠을 깨어도 일어날래 일어날 수가 없었다. 또 언젠가는 요정에서 취한 친구들이 떠들어댈 때 나 혼자 기생의 무릎을 베고 단잠을 잤다. 밤 가는 줄 모르고 술을 마셨다면 멋있는 것 같기도 하나 이런 향락은 자연과 인생이 주는 가지가지의 기쁨과 맞바꾸어도 되는 것이다.
잠을 못 잔 사람에게는 풀의 향기도 새소리도 하늘도 신선한 햇빛조차도 시들해지는 것이다. 잠을 희생하는 대가는 너무나 크다. 끼니를 한두 끼 굶고는 웃는 낯을 할 수 있으나 잠을 하루 못 잔다면 찌푸릴 수밖에 없다. 친구가 산책을 거부하거든 그가 전날 밤 잠을 못 잤다고 인정하라. 작은 일에 신경질을 부리는 때에도 그리 알아라. 마음과 몸이 아무리 지쳤다 하더라도 잠만 잘 자면 이튿날 거뜬히 일어나 어떠한 일이라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잠 못 드는 정취를 나라고 모르는 바는 아니다.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이런 심정이라든지 밤중에 만정명월이 고양인 듯 하여라 같은 아취는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아니고는 모를 것이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생각할 때 잠 못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밤이 너무 아름다워 나룻배를 타고 맨해튼과 브루클린 사이를 밤새껏 왔다 갔다 한 애인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잠을 방해하는 큰 원인은 욕심이다. 물욕, 권세욕, 애욕, 거기에 따르는 질투, 모략, 이런 것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수가 많다. 거지는 한국은행 돌층계에서도 잠을 잘 수가 있다. 나는 면화를 실은 트럭 위에서 내 활개를 벌리고 자는 인부들을 본 일이 있다. 그때 바로 그 뒤에는 고급 자가용차가 가고 있었다. 그 차 속에는 불면증에 걸린 헬스칸 부정축제자의 얼굴이 있었다. 잠자는 것을 바라보면 연민의 정이 일어난다. 새근거리며 자는 아기, 억지 쓰다가 잠이 든 더러운 얼굴. 내가 종아리를 맞고 자는 것을 들여다보고는 엄마는 눈을 울었다고 한다. 입을 벌리고 자는 여편네 얼굴은 밉기도 하지만 불쌍하기도 하다. 잠이 채 깨지 않은 여인의 전화 받는 음성은 애련하기 짝이 없다. 잠은 모든 욕심에서 해탈된 상태이므로 독재자가 자는 꼴도 불쌍할 것이다. 옛날에 나이트는 적이라도 자는 것을 죽이지는 않았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짧은 수명에서 잠자는 시간을 빼면 훨씬 짧아질 것이다라고 말한다. 잠이 얼마나 흐뭇하고 달콤한가를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말이다. 어렸을 때 나는 절구경을 갔다가 극락세계를 그려놓은 벽화를 보고 연화대가 그렇게 할 일이 없는 한가한 곳이라면 아예 안 가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만약 천국에 잠이란 것이 없다면 그곳이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도 나는 정말 가지 않겠다. 내가 보스턴 미술관에서 본 수많은 그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둘 있다. 그런데 둘 다 자는 것을 그린 것이다. 하나는 밀레의 그림으로 농부들이 들에서 낮잠을 자는 것을 그린 것이요. 또 하나는 누구의 것인지는 잊었지만 잠을 자는 소녀와 그것을 들여다보는 소년을 그린 것이다. 왜 구태여 이 두 그림이 생각나는 것일까? 나는 그때 향수병에 걸려 잠을 잘 자지 못할 때였으므로 잠을 자고 있는 그들의 건강한 모습이 끔찍히 부러웠던 까닭인가 보다. 잠은 근심을 잊게 하고 아픔을 잊게 하고 자는 동안만이라도 슬픔을 잊게 한다. 잠이 없었던들 우리는 모두 정신병자가 되었을 것이다. 전문 의사의 말을 들으면 정신병에 가장 효과가 있는 요법은 잠을 재우는 것이라고 한다. 너의 슬픔 그 무엇이든지 잠 속에서 쓰러질 것이다. 그리고 잠은 서대문 형문소에도 온양 호텔에도 다 같이 찾아오는 것이다. 시계추를 멈춰놓고 잠이 들어보려고 애쓰는 사람과 자명종 시계를 서랍 속에 집어던지고 다시 잠이 들어버리는 사람에게는
행복에 큰 차이가 있다. 커피는 물론 홍차, 코카콜라까지도 안 먹고 담배를 입에 무는 순간 외로워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나는 그것조차 안 피운다. 이는 좋은 생활운동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요. 오직 잠을 위함이거니. 학교가 늦었다고 일으키면 쓰러지고 또 쓰러지던 그런 잠을 다시 잡을 수는 없을까. 눈같이 포근하고 안개같이 아늑한 잠. 잠은 괴로운 인생에게 보내온 아름다운 선물이다. 죽음이 긴 잠이라면 그것은 영원한 축복일 것이다. 여성의 미. 나의 여인의 눈은 태양과 같지 않다. 산호는 그녀의 입술보다 더 붉다. 이것은 섹스피어의 정직한 말이다. 하기야 뺨이 눈같이 희다고 그리 아름다운 것도 아니요. 장미 같다고 아름다운 것도 아니다. 애인의 입술이 산호같이 붉기만 하여도 그리 좋을 것이 없고 그의 눈이 태양같이 눈부시게 비친다면 큰일이다. 여성들이 얼굴을 위하여 바치는 돈과 시간과 정성은 민망할 정도로 막대하다. 칠하고 바르고 문지르고 매일 화장을 한다. 하기야 돋보이겠다는 이 수단은 죄 없는 허위다. 그런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다. 젊은 얼굴이라면 순백 그대로가 좋다. 찬물로 세수를 한 젊은 얼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또 있겠는가. 늙은 얼굴이라면 남편이 코트회자 사장이라도 어여뻐질 수는 없는 것이다. 인형같이 예쁘다는 말은 사람이 아니요. 만들어 놓은 물건이란 말이다. 여성은 물건이 아니요. 사람이다. 단지 얼굴이나 몸의 부분적인 생김만이 미가 될 수는 없다. 미스 아메리카와 같이 인치나 파운드로 미가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 여성의 미는 생생한 생명력에서 온다. 맑고 시원한 눈, 낭낭한 음성, 처녀다운 또는 처녀 같은 가벼운 발걸음, 미나란 일솜씨, 생에 대한 희망과 환희, 건강한 여인이 발산하는 특히 젊은 여인이 풍기는 싱싱한 맛, 애정을 가지고 있는 얼굴에 나타나는 윤기, 분석할 수 없는 생의 약동, 이런 것들이 여성의 미를 구성한다. 비너스의 조각보다는 이른 아침에 직장에 가는 영희가 더 아름답다. 종달새는 하늘을 솟아오를 때 가장 황홀하게 보인다. 그리고 종달새를 화려한 공작새보다 나는 더 좋아한다. 향상이 없는 행복을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이 이상에 불타지 않는 미인을 상상할 수 없다. 양귀비나 클레오파트라는 요염하고 매혹적인 여인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평화와 행복을 약속하는 건전한 미는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마침내 나라를 기울여뜨리고 자신을 망하게 하였다. 참다운 여성의 미는 이른봄 같은 맑고 맑은 생명력에서 오는 것이다. 시인 키이츠는 아름다운 것은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자체가 쓰러져 없어지는 것을 어찌하리요. 아무리 아름다운 여성도 청춘의 정기를 잃으면 시들어버리는 것이다. 솔직하게 말하여 나는 40이 넘은 여인의 아름다운 얼굴을 드물게 본다. 원숙하다 또는 곱게 늙어간다라는 말은 안타까운 체념이다. 슬픈 억지다. 여성의 미를 한결같이 유지하는 약방문은 없는가 보다. 다만 착하게 살아온 과거, 진실한 마음씨, 소박한 생활,
그리고 아직도 가지고 있는 희망. 그런 것들이 이미 퇴화를 상당히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송년. 또 한 해가 가는구나. 세월이 빨라서가 아니라 인생이 유한하여 이런 말을 하게 된다. 새색시가 김장 30번만 담그면 할머니가 되는 인생. 우리가 언제까지나 살 수 있다면 시간의 흐름은 그다지 애석하게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에 세모의 정은 늙어가는 사람이 더 느끼게 된다. 남은 횟수가 적어질수록 1년은 더 빠른 것이다. 나는 반세기를 헛되이 보내었다. 그것도 호탕하게 낭비하지도 못하고 하루하루를 일주일을 한 해 한 해를 젖은 집단을 태우듯 살았다. 민족과 사회를 위하여 보람 있는 일도 하지 못하였고 불의와 부정에 항거하여 보지도 못하였고 그렇다고 학고에 충실하지도 못했다. 가끔 한숨을 쉬면서 뒷골목을 걸어오며 늙었다. 시인 브라우닝이 베네셀의 선생이란 시에서 읊은 것과는 달리 나는 노경이 인생의 정상이라고는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렇다고 시인 예이츠와 같이 사람이 늙으면 허수아비라고 생각지도 않는다. 인생은 40부터라는 말을 고쳐서 인생은 40까지라고 하여 어떤 여인의 가슴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인생은 40부터도 아니요 40까지도 아니다. 어느 나이고 다 살만하다. 백발이 검은 머리만은 못하지만 물을 들여야 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온화한 데가 있어 좋다. 때로는 위풍과 품위가 있기까지도 하다. 젊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 천하고 추한 것이다. 젊어 열정에다 몸과 마음을 태우는 것과 같이 좋은 게 있으리오마는 애욕, 번뇌, 실망에서 해탈되는 것도 적지 않은 축복이다. 기쁨과 슬픔을 많이 겪은 뒤에 맑고 침착한 눈으로 인생을 관조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여기에 회상이니 추억이니 하는 것을 계산해 넣으면 늙음도 괜찮다. 그리고 오래오래 살면서 신문에서 가지가지의 신기하고 해괴한 일을 보는 것도 재밌다. 할아버지하고 나를 부르는 소리를 처음 듣고 나는 가슴이 선뜩해졌다. 그러나 금방 자연에 순응하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어려서 할아버지라는 사람의 종류가 따로 있는 건 줄 알았다. 며칠 전 그 아이에게도 내가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그랜드 올드맨이란 말이 있다. 나는 노 대가는 못 되더라도 졸리 올드맨이 되겠다. 새해에는 잠을 못 자더라도 커피를 마시고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술도 마시도록 노력하겠다. 눈 오는 날, 비 오시는 날 돌아다니기 위하여 털신을 사겠다. 금년에 가려다가 못 간 설악산도 가고 서귀포도 가고 내장산, 단풍도 꼭 보러 가겠다. 이웃에 사는 명호를 데려다가 구슬치기를 하겠다. 한 젊은 여인의 애인은 못 되더라도 아이들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도 좋은 일이다. 무엇보다도 이야기하는데 힘이 들지 않아 좋다. 하기야 지금은 젊은 여자에게 이야기하기도 편해졌다. 설사 말이 탈선을 하더라도 늙은이 주책으로 돌릴 것이다. 저편에서도 마음 놓고 나를 사귈 수 있게 되었다. 가령 선생님 뵙고 싶은 때가 많습니다 하고 편지가 자유롭게 우리 집 주소로 날아오기도 한다. 올해가 간다 하더라도 나는 그다지 슬퍼할 것은 없다. 나의 주치의 말에 의하면 내 병은 자기와 술 한잔 마시면 금방 나을 것이라고 하니
그와 적조하게 지나지 않는 한 나는 건강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춘 같은 서영이가 시집갈 때까지 몇 해 더 아빠의 마음을 푸르게 할 것이다. 그날 읽던 글을 멈추고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는 일이 있다. 또 과거를 회상하다가 글에서 읽은 장면을 연상하는 적도 있다. 나는 아버지의 병환이라는 노신의 글을 읽다가 50여 년 전 그날을 회상하였다. 엄마가 위독하시다는 전보를 받고 나는 우리 집 서사 아저씨와 같이 평양 가까이에 있는 강서라는 곳으로 떠났다. 나는 차창을 내다보며 울었다. 아저씨가 나를 달래느냐고 애쓰던 것이 생각난다. 울다가 더 울 수가 없으면 엄마 생각을 했다. 그리고는 또 울었다. 그러다가 울음이 좀 가라앉을 때 나는 멀리 어린 송아지가 엄마 소 옆에 서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왠지 그 송아지가 몹시 부러웠다. 기차는 하루 종일 달렸다. 산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 평양은 참 먼 곳이었다. 오후 늦게서야 평양에 도착했다. 기차에 내려 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강서행 역마차를 탔다. 덥석부리 늙은 마부는 약스터에 와 계신 서울댁 부인을 알고 있었다. 그는 안 됐다는 듯이 입맛을 쩝쩝 다셨다. 늙은 말은 달리지를 못하였다. 이 세상에서 제일 느린 말이었다. 이렇게 느린 말은 오랜 후에 내가 커서 읽은 데이비드 커퍼필드 속에만 나온다. 바키스라는 시골 마차마부도 어린 데이비드에게 불행한 엄마의 소식을 미리 알려준다. 윤이 나는 긴 머리, 그리고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데이비드의 홀어머니. 그도 아름다운 엄마였다. 소설을 읽고 있던 내 눈에서 더운 눈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느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간 나는 데이비드와 같이 울고 있는 것이었다. 강서 약수터, 엄마가 유하고 있던 그 집 앞에서 마차를 내리자 나는 엄마하고 소리를 지르며 뛰어들어갔다. 엄마는 눈을 감고 반드시 누워 있었다. 내가 왔다는 것도 모른 채 누워 있었다. 나는 울면서 엄마 팔을 막 흔들었다. 나는 엄마를 꼬집었다. 넓적다리를, 팔을 힘껏 꼬집고 또 꼬집었다. 엄마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나는 엄마 얼굴에 엎어져 흐느껴 울었다. 엄마의 뺨은 차갑지 않았다. 나는 이때의 안타까움을 수십 년 후에 내가 본 영화 엄마 찾아 산만리에서 다시 느꼈다. 주인공의 이름은 물론 배우 이름도 잊어서 그저 아이라고 부르겠다. 그 아이는 많은 고생을 겪은 뒤에 마침내 엄마를 찾게 된다. 그러나 엄마하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을 때 엄마는 자기 아이를 알아보지 못한다. 하얀 시트와 같이 엄마는 모든 기억을 상실하고 있었다. 그때 그 아이의 표정, 그 아이의 눈 속에서 나는 어린 나를 발견하고 다시 울었다. 그래도 그 아이의 엄마는 얼마 후 다시 기억을 회복하였다. 우리 엄마는 내 이름을 부르면서 의식을
잃어버렸다고 한다. 나는 울다가 엎드린 채 잠이 들었다. 그날 밤 시골 사람들이 나를 일으키며 나쁜 아이라고 야단을 치던 것이 기억난다. 엄마는 어두운 등잔불 밑에서 숨을 거두셨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엄마는 얼굴 화장을 안 한 것은 물론 색깔 있는 옷이나 비단을 몸에 대는 일이 없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감히 예쁘다고 하면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죽은 아빠에게 미안하고 무슨 죄라도 짓는 것 같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수저를 의심하며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엄마는 늘 건강이 좋지 못하였다. 아빠가 밤마다 꿈에 찾아온다는 말을 하였다. 엄마는 나날이 여유어 갔다. 엄마는 저고리 옷고름에 달린 은장도를 밤이면 머릿맡에다 놓고 잤다. 그러나 효과는 없었던 것 같다. 녹용을 넣은 보약을 지어다 잡숫기도 하였다. 그것도 효험이 없었다. 양이 치료를 받기 위해 남대문 밖에 있던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하였지만 거기서도 건강은 회복되지 못하였다. 마침내 엄마는 약수를 먹어본다고 강서로 갔었던 것이다. 아마 자기가 세상 떠날 것을 알고 고향인 평양으로 가시지 않았나 한다. 평양 사람이 타양에서 죽게 되면 머리를 평양 쪽으로 두고 죽는다는 말이 있다. 내가 아까 잊고 있던 노신액을 아버지의 병화는 이렇게 끝을 맺는다. 연부인은 경문 살은제를 종이에 싸서 아버지 손에 쥐어드리며 나보고 아버지하고 불러드리라고 재촉하였다. 아버지는 이제 숨을 거두실 거다. 어서. 나는 아버지, 아버지 소리내서 불렀다. 더 크게, 어서. 아버지, 아버지. 평온하던 아버지 얼굴은 긴장되고 눈이 약간 움직이며 괴로워했다. 아, 어서 또 빨리. 나는 아버지, 아버지 또 계속해서 불렀다. 최후의 숨을 거두실 때까지. 지금도 오히려 그때 내 목소리가 들린다. 그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는 문득 그것이 내가 아버지에 대해 저지른 최대의 잘못이었던 것을 깨닫는다. 엄마가 의식이 있어 내가 꼬집는 줄이나 아셨더라면 나도 마지막 불효라도 할 수 있었을 것을 하고 생각해 본다. 2년. 지난 4월 춘천에 가려고 하다가 못 가고 말았다. 나는 성심여자대학에 가보고 싶었다. 그 학교에 어느 가을 학기 매주 한 번씩 출강한 일이 있었다. 힘드는 출강을 한 학기 하게 된 것은 주수녀님과 김수녀님이 내 집에 오신 것에 대한 예의도 있었지만 나에게는 사연이 있었다. 수십 년 전 내가 17되던 봄. 나는 처음 동경에 간 일이 있다. 어떤 분의 소개로 사회교육과 미우라 선생 댁에 유숙을 하게 되었다. 시바쿠 시로가네에 있는 그 집에는 주인네와 어린 딸 세 식구가 살고 있었다. 하녀도 서생도 없었다. 눈이 예쁘고 웃는 얼굴을 하는 아사코는 처음부터 나를 오빠같이 따랐다. 아침에 나왔다고
아사코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했다. 그 집들에는 큰 나무들이 있었고 일년초 꽃도 많았다. 내가 간 이튿날 아침, 아사코는 스위트피를 따다가 화병에 담아 내가 쓰게 된 책상 위에 놓아주었다. 스위트피는 아사코같이 어리고 귀여운 꽃이라고 생각하였다. 성심여학원 소학교 1학년인 아사코는 어느 토요일 오후 나와 같이 저희 학교까지 산보를 갔었다. 유치원부터 학부까지 있는 카톨릭 교육기관으로 유명한 이 여학원은 시내에 있었으며 큰 목장까지 가지고 있었다. 아사코는 자기 신발장을 열고 교실에서 신는 하얀 운동화를 보여주었다. 내가 동경을 떠나던 날 아침, 아사코는 내 목을 안고 내 뺨에 입을 맞추고 제가 쓰던 작은 손수건과 제가 끼던 작은 반지를 이별의 선물로 주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선생 부인은 웃으면서 한 10년쯤 지나면 좋은 상대가 될 거예요 하였다. 나는 얼굴이 더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아사코에게 안데르센의 동화책을 주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3, 4년이 더 지났다. 그동안 나는 국민학교 1학년 같은 예쁜 여자아이를 보면 아사코 생각을 하였다. 내가 두 번째 동경에 갔던 것도 4월이었다. 동경역 가까운 데 여관을 정하고 즉시 미우라 댁을 찾아갔다. 아사코는 어느덧 청순하고 세련되어 보이는 영양이 되어 있었다. 그 집 마당에 피어있는 목련꽃과도 같이. 그때 그는 성심여학원 영문과 3학년이었다. 나는 좀 더 서먹서먹했으나 아사코는 나와의 재회를 기뻐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 어머니가 가끔 내 말을 해서 나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었나 보다. 그날도 토요일이었다. 저녁 먹기 전에 같이 산보를 나갔다. 그리고 계획하지 않은 발걸음은 성심여학원 쪽으로 옮겨져 갔다. 캠퍼스를 두루 거닐다가 돌아올 무렵 나는 아사코 신발장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았다. 그는 무슨 말인가 하고 나를 쳐다보았다. 교실에는 구두를 벗지 않고 그냥 들어간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갑자기 뛰어들어가서 그날 잊어버리고 교실에 두고 온 우산을 가지고 왔다. 지금도 나는 여자 우산을 볼 때면 연두색이 고왔던 그 우산을 연상한다. 쉘브르의 우산이라는 영화를 내가 그렇게 좋아한 것도 아사코의 우산 때문인가 한다. 아사코와 나는 밤늦게까지 문학 이야기를 하다가 가벼운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 새로 출판된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세월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것 같다. 그 후 또 10여 년이 지났다. 그동안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또 한국전쟁이 있었다. 나는 어쩌다 아사코를 생각하곤 했다. 결혼은 하였을 것이요. 전쟁통에 어찌 되지는 않았나. 남편이 전사하지는 않았나 하고 별별 생각을 다 하였다. 1954년 처음 미국 가던 길에 나는 동경에 들러 미우라 댁을 찾아갔다. 뜻밖의 그 동네가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미우라 선생네는 아직도 그 집에 살고 있었다. 선생 내외부는 흥분된 얼굴로 나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한국이 독립이 돼서 무엇보다도 잘 됐다고 치하를 하셨다. 아사코는 전쟁이 끝난 후 메가더 사령부에서 번역 일을 하고 있다가
거기서 만난 일본인 이세와 결혼을 하고 따로 나가서 산다는 것이었다. 아사코가 전쟁 미망인이 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었다. 그러나 이세와 결혼하였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만나고 싶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사코의 집으로 안내해 주었다. 뾰족 지붕에 뾰족 창문들이 있는 작은 집이었다. 20여 년 전 내가 아사코에게 준 동화책 겉장에 있는 집도 이런 집이었다. 아, 이쁜 집. 우리 이담에 이런 집에서 같이 살아요. 아사코의 어린 목소리가 지금도 들린다. 10년쯤 미리 전쟁이 나고 그만큼 일찍 한국이 독립되었더라면 아사코의 말대로 우리는 같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뾰족 지붕에 뾰족 창문들이 있는 집이 아니라도 이런 부질없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 집에 들어서자 마주친 것은 백합같이 시들어가는 아사코의 얼굴이었다. 세월이란 소설 이야기를 한 지 10년이 더 지났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싱싱하여야 할 젊은 나이다. 남편은 내가 상상한 것과 같이 일본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닌, 그리고 진주균 장교라는 것을 뽐내는 것 같은 사나이였다. 아사코와 나는 절을 몇 번씩 하고 악수도 없이 헤어졌다. 그리워하는데 한 번 만나고는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 아사코와 나는 3번 만났다. 3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다. 오늘 주말에는 춘천에 갔다 오려 한다. 소양강 가을 정치가 아름다울 것이다. 서영이와 난영이. 나는 아빠입니다. 지금은 늙은 아빠입니다. 엄마 노릇을 해보지 못한 것이 언제나 서운합니다. 그리고 엄마들을 부러워합니다. 특히 젖먹이를 가진 젊고 예쁜 엄마들이 부럽습니다. 연한 파란빛이 도는 까만 눈동자에 고운 물기가 젖은 아기의 눈. 아기의 눈을 보석이나 별같이 찬란한 것에 비긴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리고 어떤 화가도 그 고운 빛을 색으로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아기는 눈을 감았다 떴다 하다가 그 작은 입을 벌리고 하품을 하기도 합니다. 입에 젖꼭지를 갖다 대주면 아기는 그 탐스럽게 부풀어 오른 젖을 힘겹게 빱니다. 그 예쁜 손가락들이 엄마의 또 하나의 젖을 만지기도 합니다. 엄마의 젖이 둘이 있다는 것은 아기에게도 엄마에게도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그 작은 손가락 끝에 아주 작은 손톱들이 달려 있습니다. 나는 젖먹는 아기를 바라볼 때마다 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기가 눈을 감고 잠깐 젖을 빨지 않으면 엄마는 아기 입에서 젖을 때려듭니다. 그러면 아기 입은 젖을 따라오면서 더 안팡지게 빨아댑니다. 그러나 좀 있으면 아기는 젖을 문 채 잠이 듭니다. 이때 엄마는 웃으면서 아기를 살며시 누입니다. 엄마는 이때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큰 회사 사장 부인도 유명한 여자들도 아무도 부럽지 않습니다. 여학교 때 자기보다 공부 잘하던 동무도 대수롭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기의 엄마같이
뽐내기 좋은 지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엄마의 아기같이 소중한 것이 다시 없기 때문입니다. 아기 뺨을 가만히 만져보면 아실 것입니다. 아기의 머리칼을 만져보면 아실 것입니다. 그 아기는 엄마가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젖을 먹여 기르고 있습니다. 아기는 커가고 있습니다. 자라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딸에게 사준 인형이 있습니다. 돌을 바라보는 아기만한 인형입니다. 눈이 파랗고 머리는 금빛입니다. 소위 블론드입니다. 얼굴은 둥근 편, 눈이 그다지 크지 않아 약간 동양적인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웃는 낯입니다. 인형은 뉘면 눈을 감고 일으키면 자다가도 금방 눈을 뜹니다. 배를 누르면 웁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프게 해서 울리는 때는 별로 없습니다. 나는 이 인형을 사느라고 여러 백화점을 여러 날 돌아다녔습니다. 인형은 처음에는 백화점에 같이 나란히 앉아 있는 친구들을 떠나 낯선 나하고 가는 것이 좀 불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상자에 들어있는 저를 들고 오지 않고 안고 왔기 때문에 좀 안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귀국할 때도 짐 속에 넣어 붙이지 않고 안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떠나오기 전에 난영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살 테니까 한국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한국에서 사는 개들을 서양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 집 개들은 갑돌이와 갑순이입니다. 동생이 없는 우리 서영이가 난영이를 처음 안을 때의 광경을 영리한 엄마들은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아기는 큽니다. 자랍니다. 서영이는 국민학교를, 중고등학교를, 그리고 대학을, 그리고 시집갈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난영이를 두고 떠났습니다. 그것도 난영이 고향인 바로 뉴욕입니다. 난영이는 언니를 따라 자기 고향에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냉정한 이별을 할 수 있나 봅니다. 난영이는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어른스러워지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나 아기입니다. 서영이를 떠나보내고 마음을 잡을 수 없는 나는 난영이를 보살펴주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낫을 씻겨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을 시키고 머리에 빗질도 하여 줍니다. 여름이면 얇은 옷, 겨울이면 털옷을 갈아입혀 줍니다. 데리고 놀지는 아니하지만 음악은 들려줍니다. 여름이면 일찍 재웁니다. 어쩌다 내가 늦게까지 무엇을 하느냐고 난영이를 재우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난영이는 앉은 채 뜬 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참 미안합니다. 내 곁에서 자는 것을 가끔 들여다봅니다.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난영이 얼굴에는 아무 불안이 없습니다. 자는 것을 바라보면 내 마음도 평화로워집니다. 젊은 엄마들이 부러운 나는 난영이 엄마 노릇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순례. 문학은 금싸라기를 고르듯이 선택된 생활 경험의 표현이다. 고도로 압축되어 있어 그 내용의 농도가 진하다. 짧은 시간에 우리는 시인이나 소설가의 눈을 통하여 인생의 다양한 면을 만나볼 수 있다.
마음의 안정을 잃지 않으면서 침통한 비극을 체험할 수도 있다. 문학은 작가의 인격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전을 통하여 위대한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가 있다. 나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지 못하지만 그들은 언제나 나의 친구다. 같은 높은 생각을 가져볼 수도 있고 순진한 정서를 같이 할 수도 있다. 외우 치웅의 말같이 상실했던 자기의 본성을 되찾기도 한다. 고전을 읽는 그동안이라도 저속한 현실에서 해탈되어 승화된 감정을 갖게 된다. 사상이나 표현 기교에는 시대에 따라 변천이 있으나 문학의 본질은 언제나 정이다. 그 속에는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자연적인 슬픔, 상실, 고통을 달래주는 연민의 정이 흐르고 있다. 가문의 자랑도 권세의 호강도 미와 부가 가져다준 모든 것들이 다 같이 피치 못할 시각을 기다리고 있다. 영화의 길은 무덤으로만 뻗어 있다. 대양의 어둡고 깊은 동굴은 순결하고 맑은 보석을 지니고 많은 꽃들이 숨어서 피었다가는 그 향기를 황야 바람에 날려버린다. 토마스 그레이의 촌락 묘지에서 쓴 만가는 얼마나 소박한 농부들의 신금을 울리고 얼마나 많은 위안을 주어왔을까. 영문학사상 가장 유명한 이 시는 또 얼마나 민주주의 사상을 고취해왔을까. 어떤 학자의 말같이 같은 언어로 엘레지를 배우면서 자란 영국과 미국의 젊은이들이 1차 대전에서도 2차 대전에서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공동의 적과 싸운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어떠한 운명이 오든지 내 가장 슬플 때 나는 느끼느니 사랑을 하고 잃는 것은 사랑을 아니한 것보다 낫다. 테니슨이 그의 친구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 식구는 긴 세월을 두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눈물을 씻어주었을까. 오동은 천년 늙어도 항상 가락을 지니고 매화는 일생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이 두 줄의 식구는 누구의 것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선비들에게 긍지와 위안을 주어왔을 것이다. 문학에 있어서 정의 극치는 아무래도 연정이라 하겠다. 다른 이들 남의님 되어오다. 너 굳은 맹세를 저버림이라. 허나 내 죽음을 들여다볼 때 잠에 높은 고개를 올라갈 때 술에 취했을 때 갑자기 너의 얼굴을 마주친다. W.B. 예이츠는 모두곤에게 배반을 당했다. 유럽의 미인이란 예찬을 받는 제기발라라고 용감한 여자였다. 그녀는 오랫동안 예이츠에게 사랑을 주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다른 사람이란 독립운동 투사인 한 젊은 장교였다. 예이츠가 그 편지의 겉봉을 찢을 때 그의 생애는 두토막 났다고 한다. 황진이. 그는 모두 곰보다도 더 멋진 여성이요 탁월한 시인이었다. 나의 구원의 여상이기도 하다.
그는 결코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 동짓날 기나긴 밤 하늘이를 비워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린님 오신 밤에 굽이굽이 펴리라. 진이는 여기서 시간을 공간화하고 다시 그 공간을 시간으로 환원시킨다. 구상과 추상이, 유한과 무한이 일원화되어 있다. 그 정서의 애틋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수법이야말로 섹스피어의 소네트 154 중에서도 이에 따를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 어느 문학에도 아마 없을 것이다. 나는 작은 놀라움, 작은 웃음, 작은 기쁨을 위하여 글을 읽는다. 문학은 낯익은 사물에 새로운 매력을 부여하며 나를 풍부하게 하여 준다. 구름과 별을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고 눈, 비, 바람, 가지가지의 자연현상을 허술하게 놓쳐버리지 않고 즐길 수 있게 하여 준다. 도연명을 읽은 뒤에 국화를 더 좋아하게 되고 워즈워드의 시를 웬 뒤에 수선화를 더 아끼게 되었다. 운곡에 눈 맞아 휘어진 데를 알기에 대나무를 다시 보게 되었고 백화나무를 눈여겨보게 된 것은 시인 프로스트를 안 후부터다. 바이런의 소네트가 아니라면 쉬옹의 감옥은 큰 의미를 갖지 못했을 것이요. 수십 년 전에 내가 크레인의 시 다리를 읽지 않았던들 작년에 본 뉴욕의 브루클린 브릿지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을까. 어려서부터 나는 개는 그렇게 좋아해도 고양이는 싫어하였다. 그러던 내가 이장희의 시 봄은 고양이로다를 읽은 뒤로는 고양이에게 큰 흥미를 갖게 되었다. 얼마 전 신한국문학전집에서 지용의 향수를 반갑게 다시 보고 오래 잊었던 향수가 새로워졌다. 재가 식어진 지라로와 엷은 졸음에 겨운 늙은 아버지가 도다 괴시는 집베개가 그리워졌다. 사실 나는 질화로가 하나 갖고 싶어서 구하고 있는 중이다.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는 밀레의 그림에서 보는 여인상이다. 향수에 이어 생각나는 노천명의 고향. 언제든 가리라. 마지막엔 돌아가리라. 목각꽃이 고운 내 고향으로. 조밥이 맛있는 내 고향으로. 아이들이 한울타리 따는 길머리엔 항림사 가는 달구지가 조울며 지나가고 대낮에 여우가 오는 산골 등잔 밑에서 딸에게 편지 쓰는 어머니도 있어라. 장현이 고향인 그는 다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영혼이 있어 고향에 돌아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리라. 무도회의 수첩이라는 영화가 있었다. 아직 미모를 잃지 않은 중년 부인이 그가 처녀 시절에 가졌던 수첩 속에서 거기에 적혀있는 이름들을 발견한다. 그가 춤을 약속했던 파트너들. 여인은 그 이름을 찾아 한가한 여행을 떠난다. 지금 나는 그런 순례를 한 것이다. 수필. 수필은 청자연적이다. 수필은 난이요, 학이요, 청초하고 몸맵시 날렵한 여인이다. 수필은 그 여인이 걸어가는 숲속으로 난 평탄하고 고요한 길이다. 수필은 가로서 늘어진 페이브먼트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길은 깨끗하고 사람이 적게 다니는 주택가에 있다. 수필은 청춘의 글은 아니요. 36살 중년 고개를 넘어선 사람의 글이며 정열이나 심오한 지성을 내포한 문학이 아니요. 그저 수필가가 쓴 단순한 글이다. 수필은 흥미는 주지만은 읽는 사람을 흥분시키지는 아니한다. 수필은 마음의 산책이다. 그 속에는 인생의 향취와 여운이 숨어 있는 것이다. 수필의 색깔은 황홀찬란하거나 진하지 아니하며 검거나 희지 않고 퇴락하여 추하지 않고 언제나 온아 우미하다. 수필의 빛은 비둘기 빛이거나 진주빛이다. 수필이 비단이라면 번쩍거리지 않는 바탕에 약간의 무늬가 있는 것이다. 그 무늬는 읽는 사람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한다. 수필은 한가하면서도 나태하지 아니하고 속박을 벗어나고서도 산만하지 않으며 찬란하지 않고 우아하며 날카롭지 않으며 산뜻한 문학이다. 수필의 재료는 생활 경험, 자연 관찰 또는 사회 현상에 대해 새로운 발견, 무엇이나 다 좋을 것이다. 그 제재가 무엇이든지 간에 쓰는 이의 독특한 개성과 그때의 무드에 따라 누의 입에서 나오는 액이 고치를 만들듯이 수필은 써지는 것이다. 수필은 플롯이나 클라이맥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수필의 행로이다. 그러나 차를 마시는 것과 같은 이 문학은 그 방향을 갖지 아니할 때에는 수돗물같이 무미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수필은 독백이다. 소설가나 극작가는 때로 여러 가지 성격을 가져보아야 한다. 섹스피어는 햄릿도 되고 플로니우스 노릇도 한다. 그러나 수필과 램은 언제나 찰스 램이면 되는 것이다. 수필은 그 쓰는 사람을 가장 솔직히 나타내는 문학 형식이다. 그러므로 수필은 독자에게 친밀감을 주며 친구에게서 받은 편지와도 같은 것이다. 덕수궁 박물관에 청자 연적이 하나 있었다. 내가 본 그 연적은 연꽃 모양을 한 것으로 똑같이 생긴 꽃잎들이 정연히 달려 있었는데 다만 그 중에 꽃잎 하나만이 약간 옆으로 꼬부라져 있었다. 이 균형 속에 있는 눈에 거슬리지 않는 파격이 수필인가 한다. 한 조각 연꽃잎을 꼬부라지게 하기에는 마음의 여유를 필요로 한다. 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 수필을 못 쓰는 것은 슬픈 일이다. 때로는 억지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 하다가 그런 여유를 갖는 것이 죄스러운 것 같기도 하여 나의 마지막 10분지 1까지도 숫제, 초조와 번잡에 다 주어버리는 것이다. 봄. 인생은 빈 술잔, 주단 깔지 않은 층계. 4월은 천치와 같이 중얼거리고 꽃 뿌리며 온다. 이러한 시를 쓴 시인이 있다. 10월은 가장 잔인한 달. 이렇게 읊은 시인도 있다. 이들은 사치스러운 사람들이다. 나같이 범속한 사람은 봄을 기다린다. 봄이 오면 무겁고 두꺼운 옷을 벗어버리는 것만 해도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다. 주름살 잡힌 얼굴이 따스한 햇볕 속에 미소를 띄우고 하늘을 바라보면 날아갈 수 있을 것만 같다.
봄이 올 때면 젊음이 다시 오는 것만 같다. 나는 음악을 들을 때, 그림이나 조각을 들여다볼 때, 잃어버린 젊음을 안개 속에 잠깐 만나는 일이 있다. 문학을 업으로 하는 나의 기쁨의 하나는 그를 통하여 먼 발치라도 젊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젊음을 다시 가져보게 하는 것은 봄이다. 잃었던 젊음을 잠깐이라도 만나보는 것은 헤어졌던 애인을 만나는 것보다 기쁜 일이다. 헤어진 애인이 여자라면 뚱뚱해졌거나 말라 바스러졌거나 둘 중이요. 남자라면 낡은 털 재킷까지 축 늘어졌거나 그렇지 않으면 얼굴이 시뻘개지고 눈빛이 혼탁해졌을 것이다. 젊음은 언제나 한결같이 아름답다. 지난날의 애인에게서는 환멸을 느껴도 누구나 잃어버린 젊음에게서는 안타까운 미련을 갖는다. 나이를 먹으면 젊었을 때의 초조와 번뇌를 해탈하고 마음이 가라앉는다고 한다. 이 마음의 안정이라는 것은 무기력으로부터 오는 모든 사물에 대한 무관심을 말하는 것이다. 무뎌진 지성과 둔해진 감수성에 대한 슬픈 위안의 말이다. 늙으면 플라톤도 허수아비가 되는 것이다. 아무리 높은 지혜도 젊음만은 못하다. 인생은 40부터라는 말은 인생은 40까지라는 말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읽은 소설의 주인공들은 93%가 40 미만의 인물들이다. 그러니 40부터는 여생인가 한다. 40년이라면 인생은 짧다. 그러나 생각을 다시 하면 그리 짧은 편도 아니다. 나비 앞장 세우고 봄이 봄이 와요라고 부르는 아이들의 나비는 작년에 왔던 나비는 아니다. 강남 갔던 제비가 다시 돌아온다지만 그 제비는 몇 봄이나 다시 올 수 있을까? 키치가 들은 나이팅게일은 4000년 전 루스가 이역 강냉이 밭속에서 눈물 흘리며 듣던 새는 아니다. 그가 젊었기 때문에 불사조라는 화려한 말을 써본 것이다. 나비나 나이팅게일의 생명보다는 인생은 몇 갑절이 길다. 민들레와 바이올렛이 피고 진달래와 개나리가 피고 복숭아꽃과 살구꽃 그리고 라일락과 사양장미가 연달아 피는 봄. 이러한 봄을 40번이나 누린다는 것은 작은 축복이 아니다. 더구나 봄이 40이 넘은 사람에게도 온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녹슨 심장도 피가 용솟음 치는 것을 느끼게 된다. 물건을 못 사는 사람에게도 찬란한 쇼윈도는 기쁨을 주나니 나는 비록 청춘을 잃어버렸다 하여도 비잔틴 왕국에 유폐되어 있는 금으로 만든 새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아, 봄이 오고 있다. 순간마다 가까워오는 봄. 피천득론 금화 선생의 수필 김우창 문학박사. 우리의 눈은 생활의 관심에 따라 넓게도 보고 좁게도 본다. 서울 거리는 세계에서도 으뜸 가는 번잡한 곳이지만 그 번잡함은 지상 6자 내외에서의 일이고 웬만한 지붕 위에만 올라도 우리는 거리 위에 서려 있는 고요에 놀라게 된다. 우리의 관점을 좀 더 높이 우주 공간의 한 점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사람의 그것에 옮겨놓으면 지구의 번잡한 삶은 완전히 정막 속으로 사라지고 지구 그것도
하나의 죽은 별처럼 보일 것이다. 우주 관측자의 눈에 인간이라는 생물체가 의식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철학적인 순간이나 천문학적인 순간에 잠깐 명멸하는 생각일 뿐 대체적으로 지구는 죽은 별과 다름없을 것이다. 이러한 원근법의 문제는 시간에도 해당된다. 여름의 하루살이가 가을을 모른다는 것은 그래도 70을 산다는 사람이 뽐내야 하는 소리지만 사람도 지질하게 거대한 시간으로 재어볼 때 순간 속에 생겼다 사라지는 부유의 존재에 불과하다. 물에 뜬 연잎 위를 오고 가는 개미를 보면 그 개미에게는 연잎이 운동장만치 크고 든든한 느낌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해마다 홍해의 폭이 5cm씩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지질하게 연대로 보건대 아시아 대륙도 개미의 연잎과 별로 다르지 않게 생각될 수도 있다. 우리의 눈을 조금 더 가까운 데로 옮겨가면 거기엔 세계가 있고 문명의 역사가 있고 또 조국의 강산이 있고 그 위에서 영유되는 민족의 삶이 있다. 역사와 사회는 우리의 나날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또 하나의 삶의 큰 테두리다. 이 테두리는 좀 더 비근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사람들의 의식 밖으로 쉽게 벗어져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삶의 바른 균형을 생각하는 우리의 교사들은 이 테두리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한다. 우리가 별을 생각하고 화강암의 역사를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적 만족감을 주고 심미적인 쾌감을 주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바른 지표를 주고 보일 듯 안 보일 듯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생물학적 하부 구조와 생태 환경이 된다. 역사와 사회의 우리 삶에 대한 영향은 현대 한국사의 격동기를 살아온 우리에게는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별만을 쳐다보고 땅 위를 걸어가던 탈레스가 도랑에 빠졌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지만 허허한 공간의 펼쳐짐과 몇백만 년의 지질학적 시간만을 생각하면서 산다든지 사회와 역사의 차원만을 유일한 현실로 받아들이며 산다는 데는 무엇인가 허황스럽고 비인간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삶의 큰 테두리들이 아무리 주요한 현실의 조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역시 그 현실성은 궁극적으로 우리와 우리 이웃과 우리 후손의 구체적인 삶을 통하여 발생한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삶은 따지고 보면 오늘 이곳에 영유되는 나날의 삶이다. 바른 원근법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을 이루는 여러 세력 가운데 어느 하나만을 특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세력은 서로 따로 존재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삶의 참모습을 포착하려는 노력은 자연과 역사와 나날의 삶을 하나의 의식 속에 꿰어가지려는 노력이다. 문학의 기능도 우리의 눈을 적당한 인간적인 높이에 유지하고 이러한 전체 의식을 갈고 닦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시대가 험하면 험할수록 우리의 의식은 한 곳으로 치우치고 우리의 눈은 사람다운 높이를 유지하지 못하기 쉽다. 우리가 먼 곳만을 보다가 오늘의 이곳을 잊어버리고 또는 내 코앞만을 보다가 먼 곳의 위협과 아름다움을 잊어버린다. 작은 것에 대한 집착은 우리 삶 자체를 좁히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에 둔감하게 하며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커다란 세력의 놀이개가 되게 한다. 그러나 작은 것만을 보는 패단은 오히려 자명하다고 할 것이고 멀고 큰 것 일변도의 추구는 우리로 하여금 공연스레 허황스러운 자만심에 들뜨게 하고
멀고 큰 것의 이름으로 엄청난 일을 벌이게 하며 우리를 스스로의 무력감에 사로잡힌 헛개비 인생을 살게 하기도 한다. 이런 때 작은 것의 사랑은 그것대로의 패단을 낳으면서도 우리를 미치지 않고 살게 하는 유일한 지주가 된다. 아무리 사람이 스스로의 운명을 만드는 존재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삶의 테두리에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삶의 작은 것들은 우리에게 삶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것이 된다. 한 그릇의 따뜻한 국과 따뜻한 털장화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면 이반 데니소비치는 강제 수용소의 혹독함을 견뎌내지 못하였을 것이다. 금화 선생님의 수필 세계는 나날의 세계다. 그것은 나날의 삶에서 우리가 겪는 작은 일들, 그 중에서도 아름다운 작은 일들로 이루어진다. 이것들은 감각적인 기쁨을 주는 작은 일들. 고무창된 구두를 신고 아스팔트 위를 걷는 느낌이라든지 손에 만져지는 보드랍고 고운 화롯불의 재와 같은 것.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잘못 걸려온 전화에서 들려오는 미안합니다 하는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우리 마음속에 불러일으키는 젊음의 파문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의 평범한 생활 가운데 문득 비춰오는 보다 넓고 큰 세계의 반사적인 광영일 수도 있다. 무릇 모든 아름다움은 우리 자신의 삶의 자세에 대응하는 것이다. 금화 피천득 선생의 아름다운 것들은 결코 협소한 세계는 아니면서 선생님만의 독자적인 세계를 이룬다. 나의 사랑하는 생활의 많은 것들은 깨끗하고 부드럽고 조촐한 느낌에 대응하는 것들이다. 이것들은 하나의 조그맣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세계의 이미지들이다. 거기에서 요란하고 퇴폐적인 아름다움은 배제된다. 그 나름대로의 건강은 이 세계의 특징이다. 이 점은 금화 선생 자신이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서 신춘에서 노년의 기호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선생의 세계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다. 즉, 선생은 바이올린 소리보다는 피아노 소리, 병든 장미보다는 싱싱한 야생 백합, 신비로운 모나리자보다는 맨발로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시골 처녀, 11월 어느 토요일 오후는 황혼이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소설의 배경보다는 그들은 이른 아침 바이올렛빛 또는 분홍빛 새벽 속에서 만났다. 여기에서는 일찍이, 그렇게 일찍이 일어나야 되었기 때문이었다는 시간적 배경을 좋아하시는 것이다. 선생은 세상의 모든 것이 그 나름으로의 값과 몫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노년은 노년대로, 가을이나 겨울은 또 그러한 계절대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는 너그러움을 잊지 않지만 아무래도 선생의 찬미의 노래는 젊음과 봄을 기르는 것이다. 그러나 금화 선생의 세계가 깨끗하고 맑은 세계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도려내고 단순화하는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는 아니다. 선생님이 인생의 어둡고 뒤틀린 것들을 별로 말하지 않는 것은 긍정의 동경이 너무 강한 때문이지 그러한 것들을 모르기 때문은 아니다. 그러한 것들은 늘 아름다움의 주변에 서려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아름다움을 더욱 빛내는 배경이 될 뿐이다. 선생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에는 그 아름다움이 덧없는 것이며 끊임없는 소멸의 위험에 있음을 아쉬워하는 마음이 깃들여 있다.
우리는 금화 선생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것이 새로 나온 나뭇잎이라든지 갈대에 부는 바람이라든지 문득 들은 한가락의 음악이라든지 어떤 여성의 지나가는 미소라든지 가냘프고 쓰러지는 것들임에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 이러한 것들은 현재의 것으로보다는 추억의 조각들로 이야기된다. 가냘픈 것들의 추억은 금화 선생의 아름다운 것에 늘 애수가 어리게 한다. 이 애수는 어떤 때는 비창감으로 심화되기도 한다. 선생이 실록에 관한 글에서 갑자기 젊은 시절의 외로운 여행을 회상하며 실요 애정 통고 젊어서 죽은 중국 시인의 이 글귀를 모래 위에 써놓고 나는 죽지 않고 돌아왔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실록의 싱싱한 생명이 죽음으로 하여 더욱 찬란해지는 것을 아는 선생의 비극적 인식의 일단을 느낀다. 또 금화 선생 세계가 아름다운 작은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때 그것은 인생의 진가가 그러한 것들 속에만 있다는 편협한 주장을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 전제되어 있는 것은 평범한 사람에게 주어진 대로의 삶이 근본적으로 제약 속에 있는 삶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약 속에서 일망정 평범한 삶도 그 나름으로 보람있는 삶이어야 한다는 의식이다. 자유라든지 민족이라든지 하는 이상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위대한 삶을 우리는 우러러볼 수 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위대함이 허용되는가? 선생 자신의 말씀대로 누구나 큰 것만을 위하여 살 수는 없다. 인생은 오히려 작은 것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평범한 사람이 운명의 제약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운명에 대한 사랑이다. 확대해서 보면 모든 인간의 운명은 제한된 것이며 그러니 많지 운명에 대한 사랑은 모든 사람의 운명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한된 생리적 수명을 가지고 오래 살고 부유하게 사는 방법은 아름다운 인연을 많이 맺으며 나날이 착한 일을 하고 때로 살아온 과거를 사는 데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제약하는 것이 운명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실 선생이 살아오신 시대를 생각할 때 선생의 세계가 오로지 맑고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것임에 놀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반드시 시대의 각박함을 까마득하게 잊고 사는 데서 이루어진 허상의 세계는 아니다. 시대와 사회가 삶의 조건이 험한 때 삶의 아름다움과 마음의 부드러움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된다. 그러니 많지 새장에 갇힌 종달새도 푸른 숲, 파란 하늘, 여름 보리를 기억하고 있으며 그가 꿈꿀 때면 그 배경은 새장이 아니라 언제나 넓은 들판임을 알아야 하며 사막의 나무에도 눈이 비시도록 찬란한 꽃이 송이송이 피어날 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금화 선생의 아름답고 작은 세계는 시대의 험악함에서 피해가는 피난처가 아니라 너무나 험한 시대를 살아감에 절실히 요구되는 강한 긍정의 의지의 표현 또는 적어도 그 표현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긍정은 쉬운 것이 아니다. 작은 것을 생각하는 것은 오늘의 시대가 제공하는 모든 거창하고 거짓된 유혹을 물리치고 사람이 본래 타고난 신선한 감각을 그대로 유지하는 노력을 엄격히 함을 뜻한다. 작은 것으로 이루어지는 조촐한 생활은 실로 삶의 원초적 진실에 충실하고 현대의 모든 가상을 꿰뚫어보는
어쩌면 영웅적일 수도 있는 노력을 요구한다. 도연명처럼 삶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일도 큰 이상을 위하여 자기를 버리는 일 다음으로 어려운 것이다. 금화 선생의 아름다움이 어린 시절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약간은 퇴행적인 것이라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선생에게 어린 시절은 퇴행의 피난처라기보다는 워즈워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의 이상이 된다. 아름답고 다정한 것들로 이루어진 조그마한 추억의 세계는 인간 행복의 원형을 보여준다. 이 세계의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사랑의 공간이라는 데 있다. 어린 조카도 도지사 되기를 축원하던 외삼촌 할아버지, 색종이를 주면서 눈물을 씻어주던 유치원 선생님, 가난한 시골 한약방 주인. 이런 사람들이 이 조그만 사랑의 세계의 주민들이지만 물론 으뜸 가는 주인공은 선생의 어머님이시다. 그 사랑은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을 뛰는 가슴과 떠는 팔로 껴안는 어머니의 애절한 아낌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어머니는 보다 넓은 연상과 교훈적 깨우침 속에 회상되어지기도 한다. 이 회상에서 어머니는 직접적인 아낌의 근접함보다도 아들도 모르게 마련되는 아낌과 허용의 공간으로 생각된다. 금화 선생은 엄마가 숨바꼭질을 하며 짐짓 못 찾는 것처럼 하시던 일, 구슬치기를 하고 나서 땄던 구슬을 전부 내주시던 일, 글방을 몰래 빠져나온 아들을 때리시고 나중에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시던 일을 회상한다. 어머니는 이와 같이 멀리서 아들의 유희와 욕망과 성장의 공간을 마련해 주셨던 것이다. 선생에게 어머니의 사랑이 특히 애절했던 것은 어머니가 남편을 여인 젊은 과부로서 상실의 아픈 경험을 겪은 분이었고 선생 자신도 이러한 어머니를 일찍 여의지 아니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머니의 모습은 그러므로 단순히 아늑하고 따스한 것이 아니라 상실의 고통 속에 아늑하고 따스한 것을 지킨 그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생각된다. 그 생활이 모시같이 섬세하고 깔끔하고 옥양목같이 깨끗하고 차가웠던 어머니. 남에게 거짓말한 일 없고 거만하거나 비겁하거나 몰인정한 적이 없었던 어머니. 여임의 아픔과 추억을 통하여 더욱 맑고 더욱 애절하게 순화되는 어머니의 모습은 외부의 혼란에서 선생을 지켜주는 내면의 그리움이 된다. 어머니의 이미지로 집약되는 어린 시절의 영향은 반드시 직접적인 형태로서가 아니라 금화 선생의 글의 도처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선생의 어머니의 사랑이 그러했듯이 선생의 따님에 대한 사랑은 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행복과 평화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시 새털 같은 머리칼을 적시며의 선생의 따님에 대한 사랑은 가장 인상 깊게 그려져 있는데 그것은 숨막히는 감정의 근접으로서가 아니라 멀리서 일상적 동작을 지켜보는, 즉 따님이 세수하고 학교에 가고 물을 떠먹고 문을 열고 산수 숙제를 하고 잠이 드는 것을 지켜보는 자세로 나타날 뿐이다. 이 시에서 이 지켜봄의 기능은 어떤 적극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일상적이고 흔한 한 소녀의 동작을 기억할 만한 것이 되게 하고 또 귀한 것이 되게 하는 일일 뿐이다. 아버지로서의 금화 선생의 사랑은 아마 기다림에서 약이 된 바, 학교 유리창 너머로 따님을 바라보는 단순한 지켜봄으로써 다시 한번 요약해 볼 수 있다.
그마 피천득 선생의 글이 우리 삶의 찹찹한 모습에 전모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할지는 모르나 더러는 그것이 너무 소박한 것일 때도 있으나 그것은 우리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목가적 이상을 상기시켜준다. 그 목가는 우리 모든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온화한 행복의 모습을 띠고 있다. 선생은 온화한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날에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사물과 사람들을 우리의 사랑과 고마움 속에 살게 하여야 한다. 이 사랑은 잃어버린 사랑과 얻어진 사랑, 우리의 추억과 현재의 기쁨이 엇갈리는 마음의 공간에서 성장한다. 바깥 세상은 너무나 혹독하고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거의 허용하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바깥 세상을 이해하고 이 세상을 바르게 하는 일이 주요한 일이라고 생각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세상은 안에다 가꾸는 꿈의 공간에서 비롯된다. 이것을 버릴 때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세상은 또다시 황량한 것이 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